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실 점검 및 진단 평가 사례 수련 교육 중에 절도사면 분야를 맡은 배성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절도사면 분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씀 다 들리시죠? 네, 먼저 구성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평가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잠깐 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9년 1월, 그다음 19년 6월, 20년 6월에 3번 정도 개정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잘된 보고서가 있으면 그 보고서 틀에 따라서 참고하셔서 많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 등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년 1월에 개정된 세부 지침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인데요. 옹벽이나 앵커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외관 조사만으로 이루어졌던 점검인데 옹벽이나 앵커가 있으면 관련 세부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표를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관 조사가 아니라 상태 평가에 대한 항목이 다 있거든요. 그 항목 등을 참고하셔서 별도의 등급 산정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하시고 결과표를 꼭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옹벽의 경우에는 외관조사 방도도 작성을 하셔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계측기입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에 대해서 별도의 적용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내용에 따라서 계측기가 있는 경우에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 내용을 분석을 하시고요. 계측 결과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보고서에 첨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재료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료시험에 대해서는 기존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각 구간별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사면을 서너 구간으로 분할했을 경우에 재료시험은 각 구간별로 모두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표 구간만 실시를 하신 다음에 준용하시면 안 되고요. 꼭 각 구간별로 실시를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첨부하시고 상대평가에도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강우 및 치하수 배점 표기 수정입니다. 단순 오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년 6월에 개정된 의무보조 대상의 공중이 이용하는 부에 대한 결함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중대 결함이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발견 2년 이내에 착수하고 3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침 개정에 따라서 중대한 결함 부위뿐만 아니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도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사면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지금 현행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는 시설물의 난간, 추락방지시설, 그리고 도로교량 등의 포장, 그리고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그 밖에 안정성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의 결함인데 절도사면 딱 하나 있습니다. 절도사면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로 있습니다. 점검로. 점검자들이 사용하는 점검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파손이나 심각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현행 기준에는 자체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서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결과들은 평가 대상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했다고 판단을 하여서 평가하지 않았는데 현행 기준은 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심의나 자문을 거친 경우더라도 기준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의 과락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은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총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과락 7점 미만인 경우 심의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 점검의 경우는 60점 미만인 경우는 심의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락제도가 추가가 되면서 중요평가 항목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총점이 60점을 넘더라도 심의 회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과락이 나올 경우에는 미흡이나 불량 등으로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평가 항목이란
정밀안전 점검에서는 외관 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 그리고 평가 결과의 적정성이 있고요. 정밀안전 진단에서는 점검에 대한 두 가지 항목 이외에 구조 해석, 안정성 검토 등의 적정성이 중요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심의를 기울여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정보들은 저희 관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술정보 관련 법령에 가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모든 법령 조항의 원문들을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평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안전 점검 흐름도 확인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 조소, 그리고 현장 조사, 그리고 파괴 요인 등등 조사를 하시고 결과 및 검토를 분석하고 상태평가, 종합평가를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점검 및 진단 실시력의 평가표입니다. 정밀안전 진단의 경우 9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정밀안전 점검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조 해석, 안정성 검토 등의 적정성, 그리고 8번 보수 보강의 적정성은 진단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밀안전 점검은 이 두 가지 항목이 제외된 상태로 제외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부분 색칠된 3번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그리고 7번 평가 계획의 적정성은 중요평가 항목입니다. 따라서 꽈락을 유념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여드린 1번부터 9번까지에 대해서 한번 한 항목별로 사례들을 분석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평가 방법입니다. 사전검토 보고서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되겠고요. 사전보고서 주요 내용은 세부지침 공통편에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실시 범위, 그리고 유지관리 자료의 보유 현황, 그리고 과업의 범위, 기본과업, 선택과업 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과업 및 재료시험 수량, 그리고 기타 법령 및 지침의 세부지침과 부합 여부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사전검토 보고서 예시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만 따라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업수행계획서입니다. 과업수행계획서 구성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과업의 목적, 과업의 개요, 수행 방법, 수행 일정, 조직, 안전관리 계획, 그리고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도 세부 지침의 항목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단 과업의 수행 방법 등은 절두사면에 맞는 내용을 넣으셔야 됩니다. 타 보고서를 참고하시다 보면은 교량이나 터널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 재료 시험에도 안반 반발 경도나 불연소명 시험이 안 들어가 있고 탄산화 시험, 콘크리트 비파이 강도 시험 등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수중 조사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두사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확인하셔가지고 절두사면에 맞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시면 적정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 및 적정성, 과업수행 계획서의 적정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하고 우측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측은 잘된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인위적 예부 요인 상태에 절취 상태, 배수 조건 등등뿐만 아니라 옹벽이나 앵커의 경우 관련 세부 지침 또는 유지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 평가 그리고 세부 지침 점검에 대해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9년 1월에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반영이 되어 있지만은 좌측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누락 없이 과업수행 계획서에서도 꼭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정밀안전 점검 보고서의 포함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지침 공통편에 보시면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모두 다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두, 그리고 점검 및 개요,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 조사 및 시험, 시설물의 상태 평가, 그리고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그리고 종합 결론 및 건의, 부록 등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확인하셔서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적정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 사례인데 보시는 것은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그리고 요약표 등입니다. 결과표라 참고사항에는 차기점검 진단 시 중용점 점검 부위 그리고 보수 보강의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 진단 실시 여부 그리고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후속 조치 등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한 80% 이상들이
참고사항이 비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세부 지침이 명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계될 경우에, 누락될 경우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사항 꼭 작성을 해 주시고요. 요약표 같은 경우도 내용이 있는 곳들 누락 없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및 시공자료 등 유지관리 조사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자료조사 및 적정성 분야가 되겠는데요. 먼저 관리 주체에 해당 자료 보유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분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관리 주체에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FMS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다고만 표시를 하고 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기는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자료 조사 부분에도 보시면 정밀 점검 등 기존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취약 구간을 판단한 다음에 금의 점검 방향을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절반 이상들이 기존 점검 보고서 요약문만을 발췌해서 수록을 하고 취약 구간 분석이라든지 금의 점검 방향 등은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과거 자료를 분석하신 다음에 금의 점검 방향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10조에 따라서 관련 보고서들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에 꼭 요청을 하셔서 사본을 교부받으신 다음에 분석하시고 수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료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 중에 적정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페이지가 있죠. 맨 처음에 좌측에 보시면 자료 보유 현황을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가운데 보시면 유형별로 세부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요약문 등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수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결과에 보시면 취약 구간들을 판별을 했습니다. 기존 점검 결과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를 모두 판별했고 금의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겠다까지 모두 작성을 하셨습니다. 적정 사례가 되겠죠. 단 주의하실 점은 과학진 방향에 기본 과학만 그대로 나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행 방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조사 영역 및 구간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현장조사 시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 대상의 규모와 영역을 결정합니다. 먼저 사면 분할 기준입니다. 점검 대상이 되는 사면의 영역을 결정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면을 바라보고 우측을 시점으로 좌측을 종점을 해서 계곡부의 높이가 5m 이하로 낮아지는 부분을 지점에서 분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5m 이하로 낮아진 지점이 있다면 그 이외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즉 별개의 사면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단일 사면 내에서도 상태평가,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구간을 분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면의 구성 재료가 변화한 경우 이때는 상태평가 표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면의 경사 방향이 40도 이상 되는 경우 즉 사면이 전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차량이나 요령을 이루는 경우에 사면 방향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변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구간의 연장이 200m 이상인 경우 이때도 구간을 분할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A 사면과 B 사면 보시면 가운데 계곡부의 높이가 5m 이하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A 사면과 B 사면 별개의 사면이 되고요. 근본 점검 대상은 A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A 사면 내에서도 구간 분할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좌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은 파쇄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은 전리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높이가 5m 이상일지라도 구간을 분할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리한 반도 보시면 연장이 200m 이상이 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리한 반 내에서도 B 구간, C 구간 등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분할 기준은 먼저 파쇄한 반의 경우에는 구성물질, 파쇄 전진에 따라서 한번 분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B 구간, C 구간 같은 경우는 동일 구간의 연장이 2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한번 하였습니다. 구간 분할 적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분할 사유를 모두 나열을 했고요. 각 구간별로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분류 결과도 모두 잘 나열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 경우는 먼저 사면 손상 상태 조사가 있고 사면 파괴인 조사가 있습니다. 손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파괴 징후와 파괴 현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파괴인 조사는 집안 상태, 사면 형상, 그리고 자연적 외부 요인, 인적 외부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밀 점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고 그다음 진행성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현장 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 상태 변화 및 등을 파악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든 위치하고 결함의 정도를 상세하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맞게 각각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고서, 절반에 가까운 보고서들이 이런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낙석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낙석의 위치, 그다음 안개의 크기, 발생량 등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 일부 구간에 소량의 낙석이 발생하였다라고만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태 변화 추적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정밀 점검의 목적조차 달성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 사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 녹색 네모칸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함의 위치, 그다음에 결함의 정도, 원인이나 예상 문제점들이 모두 상세히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m 지점의 균열 0.3, 1.0, 그다음에 50m 지점 등이 건조 수축에 발생된 것으로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래도 같은 내용들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손상 물량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첨부를 했습니다. 상세히 기술도 다 했고 그다음에 손상의 정도, 그다음에 손상 물량, 그다음에 단위, 그리고 보수 방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정한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은 부적정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생이 초본류가 발달하였으며 74에서 116, 136에서 157m 지점에 식생이 불량한 상태를 관찰되었다. 초본류가 발달했다는 건지 불량했다는 건지 일단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내용이 없습니다. 식생이 얼마나 불량한지,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유실물은 적치가 되었는지, 양은 얼마인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면의 3분의 2 높이로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다. 지하수가 용출되고 있으면 세부 지침에 따라서 정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흐름, 젖음, 그 다음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적하 혹은 습함 정도까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뭐 절투사면 경보 시스템이 있으나 설치되어 있다만 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는데 잘 작동을 하는지 내용은 어떤지 파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되겠고요. 우측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20에서 180m 지점에 격잡으로 앵커, 락폴트 등이 시공되어 있으며 양호한 상태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앵커는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 항목을 모두 표로 작성하셔가지고 두부 파선, 그다음에 뭐 탈락, 그다음에 그 방청류 누출 등 모든 항목에 따라서 있냐 없냐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양호하다고만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산만호 축구, 소단 축구, 도수로 L형 축구 등의 균열이 관찰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어느 지점에 균열이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균열의 연장이나 폭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미흡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외관조사 및 결과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관조사 번호 작성 요령은 세부 지침에 따라서 조사 영역 및 구간을 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상 상태나 기타 특성에 대해서 기호를 사용해서 작성하시고 사용된 기호는 법내를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현황도 작성 내용과 보고서 기술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현장 시험 위치 및 결과를 표기하셔야 되고요. 주로 안 되는 내용들이 그 현장 조사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현장 조사에는 세부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해랑도에만 일부 기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적정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용되는 기호에 대해서 위쪽에 법내가 모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기호들은 법내에 있는 내용들로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구간번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조사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조사 위치 및 결과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정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부적정 사례입니다. 외관조사 방도를 작성을 했는데 이 모든 결함들이 동일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단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불가능하죠. 어떤 결함인지 결함 자체 확인이 불가능하고 변례가 없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는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또 외관조사 내용하고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있는데 외관조사 방도가 작성이 안 됐죠. 이거는 부적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신 이 적정 사례를 참고하셔서 외관조사 방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내는 대부분 비슷한 기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따오셔도 되는데 3번씩 법내하고 기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내만 형식적으로 기입을 하고 기호는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하신 경우에 이것도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종 시험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시험 항목 수량, 선정 시적 유의사항입니다. 세부 지침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지침에 있는 항목들만 준수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안반 사면의 경우 슈미테머에 따른 반발 경도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연성면의 방향, 간격, 거치기 등등 특성 분석을 모두 하셔야 됩니다. 토사 사면 같은 경우에는 토양 경도 및 토축 심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축 심도에 따라서 토사와 안반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토축 심도 절대 누락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은 현장 시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입니다. 현장 시험을 실시하신 경우에 결과 분석을 필수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차년도 시험 결과 비교를 해서 대책 제시가 필요하고요. 열화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연성명 특성 같은 경우에는 열화 진행 여부 분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안반 강도 시험을 통해서 안반이 어느 정도 강도 약해졌다. 그런 등등으로 분석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사 재료시 항목입니다. 앞에서 보시는 토실 물성 전단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은 두껍게 표시한 여기 토층 두께 그리고 토양 경도를 꼭 하셔야 되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슈미테머 반발 경도 시험, 그다음 풍화 등급부터 아래 블록 경사까지 모든 항목들을 조사를 하시고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적정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다 하시고 기존 문헌 자료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함 그리고 경함 등등을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전차 점검 결과 또 비교를 했죠. 비교를 하고 왜 다른 값이 나왔느냐 그리고 모두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험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추정식을 사용해서 점검을 했는지가 보고서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손상 및 점검 등에 대한 원인 추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항목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상 및 원인 추정 같은 경우에는 내구 성능이나 사용 성능의 저하를 초래하거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에 대해서 원인 및 진행성 여부를 분석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즉 사면에 파괴 영향이 있는 경우에 이 파괴가 왜 발생을 하였는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파괴가 진행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손상 원인 추정 같은 경우는 위반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항목을 마련하셔가지고 각 결함별로 전차 점검 연도와 비교해서 물량이 증가했다. 혹은 점검 기간 중에 이 결함이 진행성 여부가 판단이 된다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결함 중에 중대 결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 결함 같은 경우에는 사면 손상 상태 평가에서 D 이하인 경우인데 이 D 중에 그 사면의 변이가 발생을 해서 하부에 있는 온벽의 균열 이완 등이 발생을 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건조 수축이라든지 고용기간 경과에 따라서 균열 말고 사면의 파괴가 발생해서 집안 변형과 함께 하부에 있는 온벽까지 변환된 경우는 그 중대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서 보수에도 착수를 하셔야 됩니다. 원인 추정에 대해서 한번 적정성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전차 점검 진단 사진하고 다 비교를 했습니다. 전차에 이 정도의 결함이 있었는데 금차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 혹은 진행이 안 되었다를 사진으로 모두 첨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별도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차 점검 결과 비교 분석 결과에서 기조사된 것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증가했다를 모두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원인까지 모두 추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석 방지 울타리에서 외력 접촉에 의한 울타리 지주 변형이라고 다 분석을 했죠. 그래서 원인도 분석을 했고 진행성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적정 사례 보겠습니다. 부적정 사례 보시면 조사 내용 자체에 원인이 전혀 없습니다. 결함 분석도 없고요. 그다음 전차 점검 결과와 비교 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지 혹은 전차에 비해서 진행이 되었는지조차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불량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보고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의 회부가 되었고요. 심의 결과에서도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중요 평가 항목이죠. 여기서 꽈락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 상태 평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안 특성에 따라서 사면을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토사 안반을 분류하는 기준은 토증 심도에 따라서 토사 안반으로 먼저 분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축 압축 강도에 따라서 여작 안반이냐 그리고 파쇄 전리냐 한 번 더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블록 크기비에 따라서 파쇄 안반이냐 전리 안반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토증 심도율이 0.에서 0.4 사이인 경우에는 혼합 사면으로 규정을 해서 토사 사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안반 사면에 대한 평가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평가 결과의 적정성 계속하겠습니다. 상태평가 시에는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태평가는 근거자료를 명시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관조사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가 되겠죠. 특히나 안반사면 평가 시에 불운성면 조사 결과표를 수록을 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한 번씩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별로 결함 점수와 배점 기준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다수의 구간에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신 경우에는 안전등급을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옹벽하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한 번씩 보이는데 옹벽은 스팬을 구별한 경우에 모든 스팬의 평균 점수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절도사면의 경우에는 다수의 구간으로 구분한 경우 최저 등급을 등급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온 경우에는 전차년도 결과와 상태평가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결함 점수는 왜 상하향되었는가 그리고 등급은 왜 변화가 되었는가 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면 분류 근거입니다. 상태평가하기 전에 사면 분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충 심도율은 얼마이고 그에 따라서 안반으로 분류했고 압축 강도는 얼마이고 그다음에 블록 크기비는 얼마에 따라서 표로 일목요연하게 다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면 분류 공개에 대해서 적정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각 평가 항목에 대해서 모두 평가 기준들을 별도로 기술했습니다. 사면 경사는 어떻고 지수정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각 항목별로 모두 판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적정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사례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간 분할에 따라서 복수의 구간으로 평가해서 최저 등급을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모두 명시를 했습니다. 우측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은 전해 정밀 안전 점검 그리고 금해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구분했습니다. 여기 금해 정밀 안전 점검하고 구간물이 좀 다르긴 한데 왜 다른가? 그리고 결함 점수는 어떻게 돼서 상하향이 되었는가? 그리고 결함 점수를 어떻는가? 해서 모두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정 사례입니다. 이게는 지난번에 꽈락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구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표를 일단 작성을 안 했죠. 평가표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만 나와 있어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별 평가 등급이 있죠. 1구간은 C, 2구간은 D, 3구간은 C, C, D 등등 모두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 등급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즉 D등급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단순히 평가 단위 결함 지수를 평균을 내버렸습니다. 평균을 내버려서 0.4가 나오기 때문에
C를 내버렸죠. 그래서 전년 D등급이 돼야 되는 것들이 C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C와 D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D등급이 되는 경우에 일단 처음으로 그 점검 주기가 바뀌게 됩니다. D등급 같은 경우 1년마다 해야 되죠. 그리고 D등급이 될 경우에는 사용 제한 등이나 뭐 그런 것들도 다 판단해야 됩니다. 진단 필요성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뭐 다 누락됐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크게 부적절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적절한 사례 계속 지정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평가 내용하고 보고서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보고서에는 배수시설이 균열이 되고 뭐 파손되고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설치가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죠. 근데 상태평가에는 뭐 보통 정도로밖에 판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 내용과 평가 내용이 불일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균열, 그다음에 일부 이물질 퇴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정도로 판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재설치가 필요하다까지 언급을 했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층심 노열 여기 평가를 아예 안 했죠. 평가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경사나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으로만 했습니다. 정면적인 분석이 전혀 없죠. 이는 불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측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리의 경우에 전리 간격, 점유경사 판단을 모두 첨부를 하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불가라고 하고 0점을 줬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뭐냐면 0점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0점을 줘버렸기 때문에 본 시설물의 상태가 실제 상태보다 상당히 양호한 등급으로 등급이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되겠고요.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면의 상부라든지 계곡부 등으로 가셔가지고 일부분이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은 전차 점검 결과들을 준용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내용을 꼭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0점을 줘버리게 되면 등급 자체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실할 보고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다음은 종합결론입니다. 정밀안전 점검을 고려해서 종합결론을 제시하셔야 되고요. 유지관리 사항 꼭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요. 정밀안전 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 제한 여부 이거 한 번씩 누락이 됩니다. BC 등급이라 할지라도 안전성 평가나 정밀안전 진단 사용 제한 여부는 꼭 필요하다 하지 않다를 명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고서 작성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누락이 될 경우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합결론 적정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결과를 모두 고려해서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유지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해서 다 위치를 표기를 했고요. 이 경우에는 차년도에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적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실시의 경우는 최근 점검 자료나 계측을 통해서 인장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명확하게 인지되는 경우, 그리고 집안 변형이 진행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구조물 변형 등의 진행성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결함의 진행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태 기준이 D 이하로 판정됐거나 아니면은 전문가에 의해 평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만 꼭 숙지를 하셔도 보통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부 지침에 제시된 항목은 누락 없이 모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포함사항이 있죠. 공통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현황표나 상태평가표 등은 세부 지침에 명시된 양식을 꼭 준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상태평가를 임의로 판정하신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지침에 명시된 바대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외관조사 시 결함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세부 지침에는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낙석이나 붕괴 등이 다수의 구간에서 발생한 경우에 각 결함별로 위치, 발생량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됩니다. 부적정 사례는 뭐 일부 구간에 소규모 붕괴가 발생했고 뭐 이렇게 되시면 부적정으로 볼 수 있고요. 적절한 경우는
위치, 그다음에 붕괴 규모, 유실물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유실물이 어느 정도 피해를 줬는가를 하시는 거, 꼭 적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현장 시험을 필수로 실시하셔야 됩니다. 현장 시험은 보고서 작성 항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현장 시험에 따라서 상태 평가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시험 자체를 누락하게 된 경우에 감점 요인이 매우 큽니다. 현장 시험 항목뿐만 아니라 상태 평가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모두 점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능 평가하고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성능 평가에만 기입을 하고 정밀 안전 점검에는 상태 평가 저기 현장 시험 결과를 기입 안 하신 경우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현장 시험 정밀 안전 점검과 성능 평가는 별개의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정밀 안전 점검과 성능 평가는 따로 작성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성능 평가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지적사항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 같이 발주하신 경우라도 각 보고서 평가 항목에 따라서 모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보고서 체계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판정은 명확한 근거를 모두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평가를 하신 경우에 그 근거가 모두 있어야 되고요. 임의로 판정을 하신 경우에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리 주양이나 이런 때 판정된 전리, 그다음 절주 상태 등은 평가 결과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에 꼭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은 경우에 한 번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명위원으로 책임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책임 기술자의 판단이라는 것은 세부 지침에 있는 내용이나 그러면 타 뭐 보고서 등을 참고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보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평가한 경우에는 책임 기술자의 판단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나 참고 문헌 등을 명시해서 판단을 하셨다. 그리고 이 첨부된 내용들은 모두 지침에 위배가 없이 그렇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 평가 사례에 대해서 모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